반갑습니다. 오늘은 과연 국어 성적 얼마만큼 공부해야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수능 국어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참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군가는요 2달이면 1등급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실제 사례들을 막 보여줍니다. 누군가는요 3년을 공부해도 국어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국어는 타고난 거다. 그러니까 국어는 버려두고 다른 과목을 먼저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죠. 마음을 먹고 국어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나도 2달 안에 성적을 올려야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성적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생각을 하죠. 나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인가 보구나. 나는 국어를 할 수 없는 아이인가 보다. 포기하자. 너무 극단적이죠. 이 2달과 3년이라는 이 사이, 사실 성적을 올리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2달과 3년 사이에 그 무수히 많은 기간 중에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을 것인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국어라는 과목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여 국어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떤 아이들이 2달 만에 1등급을 받으며 어떤 아이들이 3년을 해도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성적을 올릴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달이면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센스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경우죠. 근데 사실 수월할 뿐이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중요도는 이 뒤의 것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할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배운 대로 적용하는 아이,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성적이 바로바로 오르는 아이들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흐름을 잘 파악한다는 것은 선택지의 상충을 이해하거나 확실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즉 수능에서는요 1번이 맞으면 2번도 맞아야 하는, 혹은 1번이 틀렸다면 3번은 맞아야 하는 그러한 선택지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답 1번 아니면 3번이다. 이 두 개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무래도 이러한 아이들 성적을 올리기가 좀 수월하겠죠? 수능은요 때로는 아무 말 대잔치 선택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답 정리를 할 때 무조건 오답의 이유를 말하라고 하지만 사실 수능에서는요 아무 말 대잔치 선택지로 인하여 이게 왜 틀린 거지? 왜 이건 정답이 아니지? 라는 것을 말끔하게 설명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명확한 정답을 하나 던져주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좀 흐름을 잘 파악하는 아이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얘가 정답인 건 맞아, 확실해 라고 골라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러한 친구들이 당연히 성적을 올리는 데 유리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배운 대로 적용하고 배운 대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 그러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2달 안에 성적을 올리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에 써놓은 내용들은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이게 진짜 대원칙 같은 거다,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첫 단락에서 화제를 파악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얘들아, 파악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와 배경 지식을 구별해주고 글의 구조, 내용 전개 방식 등이 표지어를 통해서 제시가 되죠. 그런 것들에 주목해서 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라. 이게 일단 대원칙. 이 말만 듣고 니네들이 독해가 는다면 이 독해 실력 절대 안 죽는다. 완전 좋다, 제일 좋다, 이상적이다 라고 수업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밑에 것들은 문장 독해를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특히 최근에 수능이 문장의 길이가 너무나 길죠. 그래서 그 문장의 길이가 긴 문장들을 독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주어 서술어 찾고 필수 성분 위주로 문장을 정리한 후에 큰 개념부터 작은 개념 순으로 재구성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2달 안에 성적이 느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사회제재인데요. 사실 제재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의외로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제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국어 성적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면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 있죠? 첫 단락에서 화제를 파악하고 기억한다. 글의 구조나 내용 전개 방식에 따라 글을 읽는다. 이게 두 번째 거는 잘 안 되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개를 여기에 바로 적용 한번 해본다 라는 느낌으로 잠시 영상 멈추고 읽어보세요. 되셨나요? 읽으셨을까요? 한번 가볼게요. 제일 이상적인 건 이겁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시고요. 이 글의 화제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대답해보세요. 이 글의 화제 뭡니까? 첫 단락에서 화제 파악하셨죠? 이 글의 화제 뭐예요? 나는 이 글의 화제를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볼래요. 어때요? 되셨을까요? 다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너무나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구체화된 말이 나왔으니 구체화된 말까지 기억할 수 있으면 진짜 좋아요.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게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랍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데 뒤에도 볼까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이 순간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셔야 되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한다. 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론인 거죠. 이론 혹은 이상인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래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래요 라는 형태예요. 중략을 해놨습니다. 이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 방법 얘겠죠?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째 것이 나오겠구나.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글의 화제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다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지금 2가지가 소개가 되었고 이제 하나가 더 소개가 될 것 같죠? 그러니 좀 많이 기억할 수 있다면 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까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의 차이점, 얘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점 무엇인지까지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해고 이게 독해죠. 다시 배운 대로 적용하고 배운 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란 어떤 아이냐. 니네들한테 내가 지금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대답이 맞았든 틀렸든 대답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제 화제를 파악했든 못했든 일단 내가 니네들한테 대답해보라 그랬을 때 바로 대답 나오던가요? 이 글의 화제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요. 이 대답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요. 일단 나왔어요. 그게 나온다라는 게 배운 대로 적용하는 아이들입니다. 쌤, 전 이 글을 읽을 때 그러나 그런데를 되게 신경 써서 읽었어요. 사실 어떤 선생님이든 글을 읽을 때 접속어에 신경 쓰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할 거예요. 게다가 다 역접의 접속어들이죠. 그런 데는 문제를 제기할 때도 상당히 많이 쓰네요. 당연히 중요한 접속어들이 나왔어. 근데 이러한 접속어가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글을 읽고 나서 기억이 안 났어. 니네들이 글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이걸 체크해줬더니 이런 게 있었네. 이래. 어때요? 이런 아이들은 배운 대로 적용하는
다시 배운 대로 적용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방금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쵸? 이제 평상시 수업에서. 그러면 다시 배운 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기억하는 건 배운 대로 적용하는 아이고요. 이것에 대한 정답이 맞는 게 배운 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즉, 특별히 독해를 더 열심히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이걸 해야 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 배울 게 없죠. 그냥 방법만 알려주면 되는 아이들입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목적지가 어디야 라고 목적지의 위치만 알려주면 알아서 목적지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목적지를 검색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요.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겠죠. 우리가 2달 만에 국어 성적이 올랐어요 라는 아이들은 뭐 순간이동이라도 하는 건가? 예, 목적지를 알려주면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는 아이들. 즉, 배운 대로 바로바로 적용하고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아이들이 많을까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가 문제냐면 일단 배운 대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꽤 좋은 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성적이 왜 안 나왔어요? 능력은 있는데 글을 어떻게 읽어야 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성을 상실한 채로 글을 읽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방향을 알려주니까, 방법을 알려주니까 알았어, 그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 오, 그렇네, 잘 되네. 글이란 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였군. 이 흐름이에요. 네, 이러한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아이들은요, 2달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얘가 화제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을 읽어나가는 방법,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어떠한 내용을 버려도 되는지 등등등, 이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아이들은 2달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어떤 아이들이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나요? 예, 배운 것을 적용하지 않는 아이, 그리고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부를 좀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예요. 국어라는 것은 지문을 읽을 때 정말로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10몇 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계속해서 미친듯이 수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컨디션이 나쁜 날은, 여전히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나쁘고 오늘은 좀 아프고 아니면 좀 하기 싫고 그런 날은 지문이 잘 읽히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지문을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 왜?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런 날은.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해도 그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글을 읽을 마음이 없다면 사실 오늘 강의된다. 오늘 이 영상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배운 것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보통 3년을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적용해요. 저는 적용할 거예요. 라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생각하지만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실제로 진짜로 적용하는 아이들이 되게 드뭅니다. 아이들한테 일부러 밑줄을 그어보라고 해요. 왜? 알려주려고요. 니네들이 얼마나 배운 것을 적용하지 않는지. 니네들이 생각했을 때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밑줄을 한번 그어봐 라고 했을 때요, 아이들이 첫 단락에는 정말 열심히 밑줄을 그어요. 근데 글이 어렵잖아요. 2번째 단락부터 뭔가 밑줄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밑줄이 점점 줄어요. 그러다가 3번째 단락쯤 되면 아예 밑줄이 사라집니다. 어때요? 이런 아이들이 과연 배운 대로 독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일까요? 아니요. 글이 조금 어려워지면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어떻게든 어려울수록 배운 대로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그냥 놔버리는 거죠. 일단 이러한 아이들은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무엇이냐? 아, 국어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읽다 보면 되겠지. 양치기라는 말을 하죠. 예, 양으로 나는 해결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죠. 예, 이거는요, 되는 아이가 있고 안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양치기는 중요합니다. 일단 양으로 때려붓는다는 것은 효율성을 제외하고는, 효율성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양이 는다라는 것은 성적을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양치기 중에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아, 이런 방식으로 글을 읽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더라. 오, 경제제재는 이러한 식으로 글이 쓰여지는구나. 기술제재는 이러한 방식으로 글이 써지는구나. 아, 경제제재랑 법제재의 구조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 이러한 식으로 얘들아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아이들은 사실 외부의 도움보다는 혼자 양을 늘리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히 훨씬 효율적이고 그게 성적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냥 국어니까 아, 국어까지 공부할 시간 없어. 아니야, 아는 형이 그러는데 국어는 그냥 읽으면 된댔어 라고 하고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한 친구들 역시 성적 올리기 힘들겠죠. 지금까지 내가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 이쪽 아이들은 정말 답답하죠. 구박도 하고 화도 내고 난리를 칩니다만 이 인식을 바꾸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밑에는 이제 됐고 이거 정말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거 끝없이 성찰하시고 끝없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저대로 하고 있는가. 되셨을까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배운 대로 적용하고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는 2달이 걸리는 거고요. 배운 것을 적용하지 않는 아이는 3년이 걸려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달, 3년.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이쪽으로 가고 싶죠? 그러면 대원칙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배운 대로 독해를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무조건 첫 번째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내가 어떤 독해를 못하는지 자신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셔야 됩니다. 아, 이런 식의 지문은 이렇게 독해를 하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고, 나 이런 것들 지문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지문은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지? 아, 이렇게 독해를 하라고 그대로 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양에 따라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긴 합니다. 현재 내가 너무 바닥이야.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 난 어휘도 하나도 몰라. 이러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시간은 양으로 극복을 해야죠. 남들 2년 할 거 우린 1년 만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국어 성적 무조건 오릅니다. 그리고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2달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들보다 훨씬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꼭 이 말 명심해 주세요. 우리 성적 올릴 수 있어요. 국어 성적 무조건 오릅니다. 안 오르지 않아요. 제발 배우시고 배운 대로 적용하세요. 아시겠죠? 해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 모두 다 원하는 성적 받기 기도하면서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